안녕하세요. 치과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는 치중진담의 권 원장, 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과에 대한 저희들만의 솔직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우리 환자분들께서도 치과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치아가 아프거나 불편할 때도 당연히 많은 걱정이 되시겠지만, 사실 저희 치과 의사들도 환자분들의 어떤 케이스 그리고 환자분들에 대한 걱정에 가끔 잠을 못 이룰 때가 있거든요.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더 고민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케이스들을 저희의 경험담과 함께 어떤 종류의 케이스들이 우리 치과 의사들이 좀 걱정되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 원장은 정말로 잠을 못 이뤄본 경우가 있나? 저는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이제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죠. 많지는 않지만 당연히 더 관심이 가고 신경이 쓰이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이유들은 그 케이스 자체가 조금 더 까다롭거나 통상적인 치료 방법으로 접근할 때는 한계가 있는 그런 치료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바로 떠오르는 건,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생활을 할 때 앞니에 사고를 당해서 오셨던 젊은 여성분이 계셨었어요.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앞니 몇 개를 동시에 이제 잃은 그런 케이스였는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발치된 치아를 다시 식립을 하거나 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 임플란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넘어지고 이렇게 외상을 당하면서 그 앞니 쪽에 잇몸이나 치조골, 그 주위 치주 조직이 많이 손상이 돼 있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특히나 젊은 여성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이제 앞니 쪽에 부철물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렇게 임플란트의 기초가 되는 뼈나 치주 조직이 상당히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위치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임플란트의 각도나 위치가 제한이 되면 그 위에 올라가는 치아 형태의 그 부철물 또한 아무래도 제한을 받게 되거든요. 정말 잘 심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가이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또 치과 의사들이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수술을 하는 과와 저희 보철과가 좀 별도로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해당 케이스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저희도 미리 다 연구하고 진단을 내리고 그거 정확한 위치에 심기 위해서 가이드라는 장치까지 만들어 준비를 할 정도로 했는데, 임플란트가 이제 완전히 심기고 나서 위쪽에 치아 보철을 올릴 때 상당히 좀 까다로웠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 케이스도 있었잖아요. 같이 했던 것 중에 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앞니 쪽에 물혹이 생겨가지고 물혹을 다 드러냈는데, 그랬더니 뼈가 완전히 파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께가 없는데 그냥 그대로 임플란트를 하자니 입 천장에 거의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외과 의사로서 턱 구석에서 뼈를 떼와가지고 붙여준 적이 있어요. 한번 기억날 텐데.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저희도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할 때 서로 이제 전공한 과는 다르지만 이제 보철과와 구강의과가 같이 협력해서 진료를 진행했던 적들이 몇 번 있는데요. 정말 기억에 남는 케이스였죠. 결국에는 그 케이스 결과가 아주 좋았어요. 괜찮았죠. 아주 좋았어요. 네. 아주 좋았고, 그리고 뭐 외과 의사로서는 잠 못 이룰 케이스들이 대학병원에서는 진짜 많았어요. 실제로 준비하다 잠을 못 잔 적도 있고, 아니면 수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잠을 못 잔 적도 있고, 저는 대학병원 세브란스 병원에 있을 때는 정말 사람이 죽냐 마냐의 문제도 많이 겪었었고, 뭐 아예 턱이 없어진 경우, 아니면 그런 경우도 많았죠. 뭐 포크레인에 깔렸다 라거나 1톤 트럭에 얼굴이 밟혔다, 이런 케이스까지 막 나오니까 그런 경우는 진짜 저희는 잠을 못 자고 수술할 때도 있고 잠을 못 이룰 때도 있고 그런 적이 많았었고요. 뭐 이제 동네 병원 수준에서는 잠 못 이룰 케이스까진 많지는 않지만 긴장하게 되는 케이스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임플란트로 치면은 신경하고 굉장히 가까운 경우, 뼈가 너무 얇은 경우, 그런 경우는 정말 그 신경에 닿으면 신경 손상이 오고 감각 이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편이고요. 또 뼈가 굉장히 얇고 뾰족한 경우가 있어요. 못을 박는다 치면은 네모난 데다가 이렇게 박으면 금방 쉽게 박을 수 있는데, 세모난 데다가 박는다고 생각하면 그 못이 똑바로 들어가기 어려운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주로 하시는 편이었나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세모난 경우는 위를 조금 깎아줘서 깐에 평평한 곳을 만들어 준 다음에 조금씩 수술을 해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경우는 가이드 수술이 또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가이드는 무조건 그 자리에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게 유도를 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뼈가 뾰족하든 말든 저희가 그 CT상에서 계획한 대로 그대로 심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는 또 이제 보철과에서 잘 만들어주면 저희는 수술을 쉽게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환자분들 중에 피가 안 멎는 약을 복용을 하고 계신 경우, 그런
그런 경우 피가 정말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좀 하게 되는 편이죠. 또 보철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잠을 못 이루게 할 수 있으려? 사실 이렇게 구강외과에서 정말 큰 케이스과 수술과 관련된 얘기를 하니 보철과에서 걱정이 되는 케이스들이 조금 이렇게 그렇게 큰 고민들이 아니구나 싶기는 한데요. 귀엽지 뭐. 다소 귀엽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저희 보철과 이제 의사들도 주로 특히 심리보철이라 합니다. 요즘에 라미네이트나 아니면 세라믹 재료로 만들어진 그런 앞니 보철물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의 원래 형태와 건강을 되찾아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원래 치아처럼 자연스러운 색과 형태를 가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예전에 신경치료를 해서 치아가 이미 많이 변색이 되어 있는 경우인데 옆에 치아랑 색을 최대한 유사하게 맞춰야 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은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걱정이 되고 무서운 진료라기보다는 더 많이 신경 쓰고 우리가 실제로 보철물을 만들어 왔을 때 이제 그걸 장착을 했을 때 옆에 치아와 자연스러운 색을 그대로 날 수 있을지, 아니면 변색된 치아의 색이 혹시 어둡게 겉으로 우러나오진 않을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계산하고 미리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보철물을 제작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저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예민하게 환자분을 잘 이제 검진하려 하고, 또 놓치는 정보가 없이 사진도 많이 찍고 최선의 색깔을 좀 고를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정말 어려운 케이스인 걸 환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저희는 본을 떠서 기공소라는 곳으로 보내는데, 그럼 기공소에서는 이 색깔을 사진으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진이랑 이제 의사의 멘트, 그리고 의사의 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사진이란 게 색감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환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사진을 노랗게 찍는 사람도 있고 사진을 창백하게 찍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카메라 따라서도 다르고, 그거를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모니터에 따라서도 그 사진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참 정확한 색깔을 내는데 정말 어렵게 만드는데, 그런 거는 이제 기공사와 의사와의 그런 티키타카, 그리고 사진을 찍는 의사의 능력과 그 색을 전달하는 의사의 경험, 그런 것들이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사랑니에 대한 경험이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사랑니가 사실 임플란트보다 더 어려워요. 그런가요? 사랑니는 정말 깊은 곳에 있고 신경하고 무조건 가깝고 무조건 대부분 누워 있고 대부분 뼈에 묻혀 있고 대부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사랑니가 임플란트보다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제일 어려웠던 케이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사랑니 중에 가끔 인터넷 보시다 보면은 사랑니가 요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경우, 아니면 사랑니가 요렇게 두 줄로, 정확하게는 사랑니가 두 줄인 게 아니라 사랑니랑 그 앞치아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건데, 요런 것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 실제로 빼려고 하면은 그 다음날 살짝 생각이 나긴 합니다. 내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날 때도 있고요. 또 이제 뿌리가 너무 뼈에 가까운 경우, 혀 쪽 뼈에 가까운 경우, 그런 경우는 뿌리가 이제 혀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 굉장히 주의 깊게 빼줘야 되고요. 가끔 이제 사랑니 뿌리가 신경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굉장히 세심하게 빼주지 않으면 신경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박지원 선생님께서는 긴장을 하더라도 뭐 결국에는 다 해결을 하셨군요. 세상에 안 뽑히는 사랑니는 없다. 세상에 안 뽑히는 사랑니는 없다. 좋은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잇몸 뼈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요거는 케이스 자체가 워낙 까다로운 거라 보철과 치과의사 선생님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하신 그런 환자분들께서 오래전에 위아래 치아를 다 잃어버리신, 상실하신 경우에는 결국에는 전체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전체 틀니를 사용하다 보면 결국에 잇몸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박 원장이 말한 것처럼 그 잇몸 뼈 안에 있는 신경과도 훨씬 더 가까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잇몸 뼈 안에 있는 신경 위에 남아있는 뼈가 거의 없을 정도로 흡수가 많이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해당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는 게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령 전체 틀니를 만들더라도 계속 그 신경을 압박하고 잇몸을 압박하면서 환자분들이 계속 불편해 하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틀니 제작을 하고 틀니 치료를 진행을 하지만 환자분들이 불편해 하실 걸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이 계속 쓰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전체 틀니를 그냥 무작정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뼈가 남아있는 앞니 쪽에, 특히 아래 앞니 쪽에 작은 임플란트 2개를 심고 그 임플란트에 어느 정도 힘을 좀 받을 수 있는 임플란트 픽의 위치, 오버덴처라고 합니다. 임플란트 오버덴처라고 하는 술식을 이제 실제로 국제기관에서도 정식적인 프로토콜로 좀 제안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그런 케이스들이 주위에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그런 고충을 앓고 계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못 뽑는 사랑니는 없다 그랬는데 네. 못 씹는 임플란트는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있을 수 있죠. 너무 신경과 가깝거나 뼈가 너무 얇은 경우는 가끔은 이거는 안 씹는 게 낫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때도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아직 갖고 있는 나의 치아들을 소중히 관리하고 유지 잘 해주는 게 또 결국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얘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과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다루는 시중진담의 권원장 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